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 큰 틀이 잡혔습니다. 이른바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후보, 그리고 새로운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박 이주영 후보, 이렇게 양강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과 청와대 이 당청 관계의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친박계 의원들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과연 박심은 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먼저 이주영, 유승민 두 의원의 출마 선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쓴소리 필요합니다. 하지만 쓴소리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옳은 소리입니다. 소통과 화합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대통령과 정부는 성공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게 지금 국민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뼈아픈 자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주영 후보는 화합을 강조했지만 유승민 의원은 지난 2년 박근혜 정부를 성공하지 못했다,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네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일단 두 사람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사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 당청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향후 국정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겠다는 그런 의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관 자체가 지금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지금 출사표에 바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향후에 이제 당청 간의 입장 변화, 그리고 두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정 운영 방향까지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봐야 되겠죠. 어쨌든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읽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저런 출사표 공약을 보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극명하게 다르는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구의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위기의식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그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 위기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초선 의원들이 많은데요. 초선이나 재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뭐 담뱃값 인상이라든가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이 좀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반영되고 당의 지지율도 조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장파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한테 일정 부분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또 이 부분은 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는 경우에는 내년에 총선에서 당의 지도부로서 얼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좀 전국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주영 의원은 그 해수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사태를 거치면서 일정 부분 국민과 소통하고 이렇게 바람직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지도부로서 총선에 나섰을 때 좀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또 현역 의원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그 저도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선거를 해보면 이렇게 결선 투표까지 가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요. 이 부분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후보는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죠. 자, 이주영 후보는 4선으로요. 경남 창원 마산 학포가 지역구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이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을 얼마 전까지 지냈습니다. 3선의 유승민 후보는 대구 동을이 지역구인 이 학자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영 후보를 신박, 유승민 후보는 친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친박이냐, 누가 진짜 친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인데, 일단 두 사람이 직접 자신의 소속, 연대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하여간 오리지널 친박으로는 되게 안 보시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 주셨던 유승민 의원께서 사실 친박이면 친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주영 의원님이 인정하신 친박 아닙니까? 지난 11년 동안 친박이란 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친박이고, 저는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자, 유승민 후보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다 유승민 후보를 이제 탈박, 한때 친박이었다 지금은 아닌 탈박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친박이고 대통령과
신이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청 관계의 중심을 잡겠다라고 하면서도 약간 친박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주영 의원은 오히려 친박이라는 그 자기에게 지금 돼 있는 프레임을 좀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렇죠. 친박이 아니다. 나는 원래는 사실 이런 거고. 유승민 의원은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탈박, 멀박, 멀어진 박, 그리고 또 돌박이란 말도 있어요. 돌아온 박 이래가지고 이제 돌박, 멀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너무 비박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이주영 의원은 너무 친박으로 분류되는 것에 뭐 부담감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오는 메시지는 다른 것 같아요. 이주영 의원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당 중심, 변화 혁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친박 비박을 뭐 본인들이 아무리 어떻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의원들이 보기에는 둘이 강조하는 지향점은 다르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역시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내년 총선에 어느 쪽, 친박과 비박 중에 어느 쪽이 되는 게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더 참신하게 다가갈까가 결국은 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주영 의원은 뭐 상당히 이미지가 좋잖아요. 해수부 장관을 잘 그야말로 진실되게 잘 했고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칭찬을 했고 말이죠. 극찬을 했죠. 공직 퇴임할 때. 유승민 의원은 나름대로 뭐 과거에 그야말로 완전 친박이었고 또 하나 장점이 있다면 뭔가 당에 쓴소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주영 의원이 오히려 쓴소리보다 옳은 소리가 바르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바로 그러한 점과 당내 친박과 비박 간의 무게추가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역시 김무성 대표의 마음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 이른바 박심의 향배라든지 또 서청원 최고위원도 당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의 문제. 서청원 최고위원은 친박이긴 합니다만 유승민 의원과 아주 가까운 사이고 지난 대표위원 선거 때도 유승민 의원이 서청원 최고위원을 도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의 승패가 갈릴 것 같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후보별로 잠깐 장단점을 살펴보죠. 먼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제 내년 총선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지나친 당청 갈등 유발이 결국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박도 표심도 있을 거고 그런 접근 방식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거든요. 당청 관계가 지금까지는 어쨌든 너무 당이 제 몫을 못 냈다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어요. 김무성 대표도 취임할 때 수평적 당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당청 관계가 갈등으로 치닫느냐 그렇지 않고 수평적 관계에서 당이 제 위상을 찾느냐는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되면 아무래도 당이 제 몫을 낼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고 이종 의원도 물론 옳은 소리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친박 쪽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선거는 친박 대 비박의 프레임이 분명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유승민 의원이 의외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이종 의원이 상당히 뭐 박심을 얻는 것 같긴 합니다만 또 친박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점이 오히려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이 제 몫을 내고 집권당의 역할을 할 때 총선에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의원들이 볼 때. 그런 면에서 유승민 의원에게도 상당한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주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온건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졌는데 뭐 쓴소리라고 이제 총리 후보자도 얘기했지만은 이주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원내 대표인데도 쓴소리라는 표현보다 이제 옳은 소리라고 할 만큼 본인의 어떤 온건한 성품을 드러냈는데 그런 것들이 총선을 앞두고 전투력을 높여야 될 이 여당 의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지 좀 차이가 바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주영 의원의 이미지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유승민 의원의 이미지는 굉장히 강하고 소신이 있는 그런 그렇죠. 이미지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 차도 좀 많이 나죠. 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 60대 중반이고 유승민은 50대 후반인데 이 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정책위원장 시절에는 범친이계로 또 분류가 됐었어요. 범친이계로 분류가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친박의 아이콘으로 다시 부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친박이었다가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멀박으로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 청와대 쪽에서는 누가 되는 사람이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 이런 계산을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돼야만이 총선 공천에 관한 유리한 상황을 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승민 의원보다는 이주영 전
이준영 의원 쪽이 뭐 손이 갈 수밖에 없죠. 뭐 대통령 메시지가 바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이미 설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이제 당의 역학적 관계,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 이런 중심에서 이 선거의 설정에서 총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레임이 어느 쪽이 자신들한테 유리할까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다 그러면 앞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할 말을 하고자 하는 소신 있는 소신팔로 지금 의원들한테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은 좀 부드럽고 소통이다, 화합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총선과 관련돼서 공천에 대한 실질적 현실적인 입장에 간다 그러면은 이주영 의원보다는 어쩌면 유승민 의원이 자기들한테는 더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실리적 계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내 원내대표 경선 자체가 판세에 드러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 없다 이것만 가지고는 판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유승민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중립을 지킬 것으로 믿지만 일부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뭐 박심은 이주영 전 장관에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제로는 투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원내대표를 해보면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정도로 좀 떨어지면 그 의사가 혹시 전달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당청 관계는 지지율에 민감하거든요. 현역 의원들은 또 바로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속되게 표현할 때 의원들은 오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오더가 그리고 실제로 이 정도 되면 직접적으로 내려오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은 또 유승민 의원의 강점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주영 의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책위 의장을 누구를 러닝메이트로 삼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친박으로 생각하면 이제 수도권 중에서 비박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삼고요. 본인이 정말 비박 쪽에 이제 무게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친박 쪽으로 해서 그 보완 역할을 서로 하도록 그렇게 정책위 의장을 삼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주영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이 좀 편애하지 않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친박 쪽에서 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 지금 이주영 의원 쪽에서 홍문종 의원이죠.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 의원 수도권 3선인데 거기 그분을 정책위 의장 후보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요. 본인이 친박 의원들 사이에 확실한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걸 간접적으로 오히려 반대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밖에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복잡한 역학 구도가 내부에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현역 의원들 그 정말 몇 명 안에 그 사람들 한테만 1인 1표씩으로 표를 하니까요. 누가 좀 더 개인과 소통을 많이 했냐, 현역 의원 개개인과 소통을 많이 했냐, 이게 실제로 표로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주영 의원의 경우는 거의 사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안타까운 마음도 실제 투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다. 두 분이 이제 당청 관계 이런 부분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당청 관계에 있어서 무게 중심이 당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청와대와 협력 소통 관계로 갈 것이냐 이걸 현역 의원들이 어느 부분을 균형점이라고 생각할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고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보면 지금 그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마음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주영 후보에 대한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지만은 사실상 이제 3전 4기의 입장인데요. 원내대표만요. 이 동정표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셨지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이주영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과의 어떤 화합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겠지만 유승민 후보가 된다면은 자기 목소리를 낸다. 우리가 지금 급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군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당청 관계에. 중요한 게 이주영 의원이 처음에는 앞서가는 게 분명했어요. 이주영 의원이 뭐 3전 4기란 말씀도 하셨고 워낙 또 본인이 상당한 의욕을 보였고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뭐 청와대 문건 뉴스도 있었고 연말정산 파동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의 그 목소리가 집권당의 위상을 좀 살려야 된다라든지 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 힘을 얻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주영 의원이 앞서가는 것 같았으나 예.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다라 이런 구도란 말이죠. 지금 특별히 유승민 의원이 유리하다, 누가 유리하다 이런 차원 떠나서 말이죠. 그게 이제 의원들의 그 마음이 자신들의 당선이 내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당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주영 의원이 돼가지고 청와대와의 관계가 단지 소통과 화합이 아니라 또 여전히 지금처럼 너무 수직적인 관계에 비치는 게 자신들의 선거에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유승민 의원이 돼가지고 뭔가 당이 제 몫을 내는 게 유리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처음에 이주영 의원이 상당히 앞서가는 건 사실이나 네. 지금은 거의 균형을 이룬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저희 현역 의원들은 사실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는 자기 마음을 절대적으로 내비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총선에 있어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member이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돼서 마지막 의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민 사람이 당선될 경우는 괜찮지만 당선되지 않을 경우에 이런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그 부분은 절대 마음을 내비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측을 해봤자 별로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돼야지 제일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내대표 경선할 때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이렇게 계파를 분류했고 몇 대 몇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잘 안 맞아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고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김무성 의원하고 서청원 의원과의 대결 구도에서 결국은 서 의원이 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새누리당 분위기가 친박이 물론 주류긴 합니다만 지금 의원들의 속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지난 대표 선거 때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당의 지지율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게 강화될 개연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 좀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제일 좋은 게 어떤 카드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정말 친박으로서 입장을 갖고 청와대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제일 좋은 입장이죠, 사실. 왜냐 그러면 그만큼 투사형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천이라든가 당청 관계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복원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카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멀박이라는 부분이 있죠. 청와대에서 선수를 내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하면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이주영 의원은 그 2%가 좀 모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국민적 이미지도 좋고 청와대 관계도 좋으나 뭔가 한 방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강한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저주저하는 것이죠. 그 마음 자체가 한나라당,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공천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끝까지 속내를 비칠 수밖에 없는, 못 내비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저 사람이 될 때에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진짜 쓴소리를 마다 않고 공천에 대한 형평성,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대통령 지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업체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인적 쇄신을 했고 총리 교체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지지율이다라고 보는데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29.7%. 한국갤럽, 리얼미터가 조금씩 수치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한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9.7%. 자, 청와대 대통령이 티타임도 갖고 소통 노력도 하고 총리도 교체하고 이랬는데 민심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하락 추세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네요. 부정평가는 올라가고 긍정평가는 내려가니까 이게 사실 심상치 않은 그런 기류라 봐야 됩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는 연초에는 좀 높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에 대한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는 게 통상적인데 이게 나타나는 건 굉장히 심상치 않다 봐야 되겠죠. 결국 저렇게 나타나는 민심의 반영 자체는 인적 쇄신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적 쇄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나 그러면 청와대 내부의 인적 쇄신을
쇄신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 총리에 대한 인적 쇄신론은 지난해부터 쭉 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다지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총리에 대한 인적 교체에 대한 부분은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 왔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깜짝이라든가 드라마틱한 게 전혀 없었죠. 더군다나 이완구 총리의 내정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회자가 되어 왔었고 또 그 언론에서 스트로폴을 해왔거든요. 언론에서 검증 아닌 검증을 해온 그런 계속 후보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적 쇄신을 통해서 감동을 줄 만한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그 관심 자체가 지지도로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리가 이제 교체할 거다, 뭐 2PM이라고 해서 이완구 총리 내정설은 이미 나왔고 깜짝 발탁도 아니고 또 이미 원내대표로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뭐 감동이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거치,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의 이동 등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22일 날 결과를 보면은 그때 이제 연말정산이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연말정산을 다시 재정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것이 내란 음모는 뭐 무죄가 됐습니다만 내란 선동은 유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반등한 기분이 좀 있었어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총리 내정 발표하고 그리고 김기춘 실장 유임 그리고 3인방에 대한 뭐 자리 이동 뭐 이 정도가 발표됐단 말이에요. 이른바 인적 쇄신이 발표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이 23일이었는데 22일 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약간 반등하는 것 같았는데 23일 날 정작 인적 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반등세가 좀 꺾였어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지금 아까 나타난 결과는 더 떨어진 결과가 되고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의 지지율 격차도 아주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집권 3년 차, 이제 뭐 며칠 후면 2월 25일이면 이제 집권 2주년이 끝나고 3년 차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굉장한 적신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이제 악재들이 많이 있었죠.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것들을 반등할 만한 기회들이 계속 있는 건데 어쨌든 인적 쇄신에 있어서 국민들은 3인방에 대해서 어떤 그 유임으로 간 것에 대해서 계속 국민과 여론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어째서 30대가 무너진 건데 30%와 29.7%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른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경제와 이런 것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고 경제 살리기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소통의 문제라든지 인적 쇄신의 문제도 골든타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지금 총리도 이제 교체한다고 내정이 됐으니까 빨리 국민들과 여론의 목소리를 빨리 귀 기울이는 게 그게 바람직한 것이고 단지 무슨 티타임하고 이런 것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요한 변화의 하나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아마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인적 쇄신 안을 발표를 했을 때 이 추락하는 민심의 지지도가 조금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김종필 전 총리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호랑이와 같다고 했는데 이 호랑이가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돼서 어떤 식으로 이 국면 전환을 해야 될지 답이 잘 안 보이는 그런 혼란 안개 정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나 대통령. 이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 정부는 전환은 절대 필요하죠. 그것이 뭐 네거티브 방법이든 포지티브 방법이든 국민 전환이 필요한데 이번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략적으로는 성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부터 시작해서 정년의 파동, 그다음에 연말 정산에 대한 파동, 세금 파동 이까지 이어지면서 정책적 혼란이 굉장히 가중되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적 쇄신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그나마 큰 아젠다에서 벗어나는 인사 정국으로 몰고 가는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지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국정 운영하면서 어느 것이 더 큰 헤게모니냐라고 보는 부분이 이제 분석을 할 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인사 정국이냐 아니면은 연말 정산 정국을 이대로 방치하는 게 낫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사 정국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겠죠. 봐야 됩니다. 그 관심 이제 국민의 관심을 조금 바꾸는 데는 뭐 좋든 나쁘든 성공을 했다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깜짝 놀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조금 흡족할 게 새누리당이 3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도가 29%, 한때 20%포인트, 그러니까 한 더블 스코어 차이였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본인들이 노력을 했든 안 했든요. 예. 뭐 새정치민주연합은 흡족할 수 있을까? 이런 반사이익은 얼마 가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반사이익도 못 얻고 있다라는 네. 비판을 많이 했죠. 이번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반사이익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당대회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흥행을 잘 못하고 있긴 한데 네. 최근에 어쨌든 뭐 3자가 박지원, 문재인, 뭐 이인영 의원 세 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흥행 효과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전반적인 이러한 여권에 있은 지지율 하락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중요한 게 아까 이상희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러한 추세는 대단히 중요하다. 뭐 0.몇%가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말이죠. 전반적인 트렌드가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뭐 국민을 전환시킨다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뭔가 이제 집권 3년 차에 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노동, 금융 뭐 이런 거 다 개혁도 해야 되고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정치에서 그러한 개혁의 추동력은 결국 지지율이에요. 경제 말하면 수입이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수입이 별로 없는데 지출할 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의 하락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프로 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것보다도 특히 그렇기 때문에 30%대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특별한 상황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향후 이제 청와대 인사가 또 남았잖아요. 그 정무특보단을 구성한다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또 친박 일세로 구성한다면 전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면 다시 반등할 기회도 있다. 뭐 양면이 다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뭐 청와대 이야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과의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8일 날, 2월 8일 날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여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들만의 전당대회 준비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정치인이 관심을 받는 게 중요한데 문재인 후보가 구설수에 한번 또 오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지역 감정을 약간 부추기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반대쪽 50%를 포용할 인사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호남 인사를 내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나 특정 지역을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무슨 노인 비하 발언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요, 어쨌든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건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생각나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정운찬 총리가 왜 충남 공주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정치적 타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문재인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호남에 권리당원들이 많으니까 당권을 앞두고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경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특별히 특정 지역의 총리가 되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 되는 건데 지금 충청 총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들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사과했습니다만 역시 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지역에 편승하려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썩 바람직하지 않았다. 자, 이거 변호사님,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비하 발언이 이제 서른 의원한테도 나왔었고,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인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이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될 거라는 건 당연히 알 텐데, 또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문재인 의원 경우에는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아주 부적절했죠. 근데 아마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호남표가 가장 표가 많기 때문에 표심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짧은 안목인 게 그렇다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지금 이 발언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여지가 많기 때문에요. 정말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호남에서 과연 이런 발언을 했다고 과연 이렇게 몰표로 밀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사실 원내대표 경선과 전당대회를 비교해 봤을 때 전당대회는 메이저리그라고 할 수 있고 원내대표 경선은 오히려 마이너리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훨씬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급함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이제 김황식 전 총리가 호남 출신이고 하니까 예, 뭐 영남 소위 말해서 영남 출신의 대통령이 됐지만 호남 출신 총리도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피적으로 봐야 될 건 아닌데 이 문재인 당대표 후보가 또 연말 정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건데 이제 경제팀의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투표를 했을 때 문재인 후보도 찬성에 투표를 했다라는 것이
예. 본인부터 이제 사과를 해야지 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문재인 의원이 이 호남 지역에 대한 부분은 발언을 하고 예. 또 연말정산 관련해서 법안에서 본인이 투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유 배반이죠. 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어떤 일이더라도 네. 대한민국 정치가 가장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 정치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지역 정치인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저런 말 한다는 선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호남 정치에 대해서 호남 총리가 발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발언의 배경 자체가 제가 봐서는 그만큼 가깝해져 있다. 굉장히 목이 말라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만. 이두영 변호사님한테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 텐데, 지금 그 연말정산 파동했을 때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이 경선 후보자 3명이 모두 찬성을 했고,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구 원내대표가 다 찬성을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했을 때 야당으로서 꼼꼼히 따지지 못해서 죄송하다. 다시 여당하고 힘을 합쳐서 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정치는 힘든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오를 잘못하는 것부터 이제 미래로 향한 발걸음이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근데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건 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들 고집을 피우시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나면 그 책임까지 같이 지게 될까 봐 그럼 여당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예봉이 약해질까 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